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카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의 물리적 특성에서 반사파의 강도를 좌우하는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초음파 장비에서 처음에 전달되는 이 부분이 송신되는 파고요. 매질을 만나서 되돌아오는 파가 반사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사파의 강하고 약한 정도를 좌우하는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우선 첫 번째 요소로는 이 반사되는 매질의 음향 저항 값에 따라서 반사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강한 저항 값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오는 반사파도 높은 강력한 반사파를 갖게 될 거고요. 저항 값이 낮은 경우에는 반대로 낮은 반사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저항 값을 다른 말로 임피던스라 표현하게 되고요.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반사파의 강도를 좌우하는 요소는 이 반사 계면의 형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형태의 반사 계면에서는 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신호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반면 반사되는 계면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음파가 전달이 되었다가 다른 다양한 곳으로 반사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사파의 강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반사 계면의 형태에 따라서도 반사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음파가 입사하는 각도인데요. 이렇게 수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높은 반사파가 돌아오는 반면 입사되는 각도가 비스하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반사파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입사되는 각도가 바뀌어지는 경우, 이렇게 굴절되는 경우에는 반사파의 강도가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반사파의 강도를 좌우하는 요소는 첫 번째 매질의 저항값, 두 번째는 반사 계면의 형태, 세 번째는 입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Q팩터에 대한 부분들 출제가 잘 되는 패턴이어서 우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팩터는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Q팩터가 높은 하이 Q의 경우와 Q팩터가 낮은 로우 Q의 경우를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 Q와 로우 Q의 특징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풀 수가 있게 돼요. 이 부분 정리한 다음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큐와 로우큐 포인트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이큐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먼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로우큐의 형태는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큐는 이렇게 좁은 대역폭을 갖게 되고요. 로우큐는 넓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다음으로 하이큐는 음파가 쉬지 않고 길게 나가는 특징이 있고요. 로우큐는 짧게 나갔다가 수신되는 기간이 긴 이러한 형태가 로우큐와 연관된 특징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음파의 형태를 SPL이라고 하고요. 하이큐는 SPL이 긴 형태, 로우큐는 SPL이 짧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하나씩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하이큐는 음파가 쉬지 않고 나가니까 전달되는 송신되는 효율이 좋은 특징이 있는 반면 표현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이 좁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로우큐는 송신되는 것보다 이 받아들이는 수신되는 효율이 좋은 장점이 있고요. 주파수 대역폭, 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어요. 다음으로 SPL의 길이는 하이큐가 길고요. 로우큐는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 모의고사 해설에서 SPL이 짧은 경우 XR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 지어 보자면 SPL이 짧기 때문에 거리 분해능이 좋은 부분들이 로우큐와 연관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SPL이 길기 때문에 하이큐에서는 거리 분해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다음으로 사용 목적이에요. 하이큐는 연속파 도플러 검사나 또는 이제 물리치료할 때 초음파 장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용보다는 치료용 초음파 장비에서 하이큐 모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영상 진단 초음파 장비에서는 로우 큐 팩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표에서 설명드린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은 이 큐 팩터와 관련된 문제는 모두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바탕으로 다시 문제 돌아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의 지속 시간이 높은, 그래서 하이 큐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죠.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대역폭이 높은 것은 로우 큐의 특징이고요. 펄스파 초음파다. 펄스가 나가고 수신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포인트는 로우 큐에 연관되는 포인트입니다. 3번 음파가 전달되는 송신 효율이 좋은 것은 하이 큐의 포인트죠.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거리 불행이 좋다. XR이 좋은 것은 로우 큐고요. 영상용 초음파, 진단 초음파 장비는 로우 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하이 큐와 로우 큐 특징과 함께 전반적인 포인트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여서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가 피부와 탐촉자 사이를 쉽게 투과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물질은 초음파 겔이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진단 장치에서 앞전 물질에 수신된 약한 반사암 신호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수신된 신호에서 사용되는 5가지 기능, 줄여서 이제 수신기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신기의 5가지 기능이 1번부터 5번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개인 또는 증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보상, 압축, 재파, 복조. 이 5가지가 수신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각각의 파트가 정확히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약한 반사암 신호를 증폭시키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1번 개인 또는 증폭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수신기의 5가지 기능을 이렇게 음파를 통해서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첫 번째는 증폭 단계예요. 수신된 신호가 조금 신호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증폭시켜주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좀 불균형이 있는 이러한 신호들을 보상시켜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낮은 신호를 약간 보상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준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얻은 신호를 어느 정도 정돈해주는 압축시켜주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신호를 좀 압축해서 마찬가지로 좀 정돈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단계라고 해서 4단계 복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파의 모양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렇게 바뀌어진 신호에서 좀 불필요하게 낮은 신호를 제거해주는 재파 또는 제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파가 최종적으로 디지털 신호로 정돈된 단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신기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에 출제가 잘 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5가지 순서와 기능, 그림과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좀 짚어드리면서 문제 포인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국가고시에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의 제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부 횡단 주사 시에 위 창자간 동맥, SMA죠. 다음에 배대동맥, 복부대동맥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음속 굴절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굴절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인공물은 정답이 2개인데요. 2번에 있는 측방음영, 엣지 섀도우 아티팩트와 5번에 있는 렌즈 효과 인공물, 렌즈 이펙트 아티팩트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과 5번 모두가 될 수가 있는데 해설지에서는 5번만 정답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5번에 있는 렌즈 효과 인공물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구조물이 이 복직근이라고 해서 우리 복부에 있는 근육 구조물이에요. 이 근육 구조물은 이 강력한 반사체다 보니까 여기서 음파의 굴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복부 대동맥 구조물이 옆쪽에 있는 강력한 반사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굴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복부 대동맥 주변에 가짜 복부 대동맥이 나타나는 것이 그 렌즈 효과
또는 렌즈 허상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쪽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복부 대동맥이 있는데 옆쪽에도 마치 같은 구조물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허상 구조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상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복직근에 의해서 굴절이 만들어지면서 허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복직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또는 복부 근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공물이라고 이 포인트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앞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순하게 음속 굴절에 의해서만 인공물이 발생된다는 표현만 있고 이 복부 근육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5번만을 정답으로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음 영상 보시게 되면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엣지 섀도우라고 해서 가장자리 쪽에서 발생된 섀도잉 아티팩트예요. 보시면은 이 동그랗게 생긴 구조물 옆쪽에서 어둡게 보여지는 섀도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섀도우가 나타나는 원인이 음파가 이 동그란 구조물 끝쪽에서 굴절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인공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엣지 아티팩트 또는 엣지 섀도우 또한 음속 굴절에 의해서 나타난 인공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자면 위창자간 동맥과 배대동맥에서 음속 굴절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인공물은 측방 음영 인공물, 엣지 섀도우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렌즈 효과 인공물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5번 보기를 정답을 하고 싶었다면 이 문제에 복부 근육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을 시켰어야 돼요. 하지만 문제에는 음속 굴절이라는 언급만 있고 이 복부 근육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못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 실제 국가고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하고요. 2번과 5번 보기가 모두 정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애매하게 출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 해설이 잘못되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잘못되었는지도 이 해설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파워 도플러 모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파워 도플러에 관련된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라서요.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파워 도플러 같은 경우는 가장 연관이 깊은 칼라 도플러와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편이에요.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정답 1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도플러는 미세연료 검출에 용이하다는 그러한 큰 장점이 있고요. 2번 도플러 입사 각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접 현상 또한 나타나지 않고요. 이 반접 현상은 칼라 도플러와 펄스 도플러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4번 혈류의 속도와 방향은 알 수가 없고요. 칼라 도플러에서는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움직임에 의한 인공물이 발생하는 것이 파워 도플러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정답 1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관된 영상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제 칼라 도플러 같은 경우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통해서 혈류의 속도와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반면에 파워 도플러는 단일 색상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혈류의 속도와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혈류 검출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높아서 칼라 도플러보다는 조금 더 미세한 혈류들을 검출하는 데 더욱더 적합한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도플러 변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코사인 세타와 상관관계가 없다. 이 코사인 각도와 관계가 있게 되죠. 입사되는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질수록 도플러 변이값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도플러 공식을 보시면 EFV 코사인 세타고요. 아래쪽에는 전파 속도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자값의 값이 높아지게 되면 이 도플러 변이값 또한 높아지게 되겠죠. 2번 입사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주파수는 분자값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요소들은 모두 비례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주파수와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반사체의 이동 속도에 반비례한다.
반사체 이동 속도는 여기 있는 V 값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분자값은 비례하는 구조라서 4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5번 초음파의 전파 속도에 반비례한다. 전파 속도는 분모값이라서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공식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공식 중에서도 이 분자값에 있는 항목들이 도플러 변이값과 비례한다는 내용까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간초음파 스캔 영상에서 왼쪽 간엽을 내측과 외측 구역으로 나누는 고해코의 구조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간의 왼쪽 부분이죠. 레프트 롭을 안쪽 메디알 쪽과 외측으로 나눠주는 구조물은 리가멘트 테레스입니다. 그래서 간원인데 리가멘트 테레스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있는 문장 자체를 연관지어서 암기해 두시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관되는 영상까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왼쪽 옆이고요. 간의 왼쪽 옆을 메디알 쪽, 내측 옆과 라테랄 쪽으로 나눠주는 고에코성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초음파 영상이 주어지는데 간의 왼쪽 옆이 주어지고 밝은 에코제닉한 구조물을 물어보게 된다면 간원인데 리가멘트 테레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여서요.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궁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전 모의고사 해설에서 여러 번 풀어봤던 패턴이어서요. 바로 정답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경복부 검사할 때는 볼록형 탐촉자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방광을 가득 채우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병질 초음파, 질 쪽으로 초음파 기구를 삽입해서 검사할 때는 방광을 비우고 검사하고요. 여기서는 양쪽 콩팥을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검사 모두 자궁 내막은 월경 주기에 따라 변화가 있음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궁 내막 구조물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두꺼워지고 얇아지는 형태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리 주기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신 주기, 가임기를 예측하는데도 초음파 검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보기는 틀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온목 동맥은 고음형으로 나타난다. 이 동맥 구조물 안에는 혈액이 가득 채워져 있죠. 혈액은 물과 같은 성분으로 무에코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음형은 관계가 없는 보기고요. 다음으로 갑상샘 협부는 다중반사로 관찰이 어렵다. 관계가 없는 보기입니다. 갑상선 보게 되면 이쪽이 라이트롭, 이쪽이 레프트롭이죠. 중간에 만나는 부분이 협부 구조물이고요. 협부 아래쪽에 기관지가 있습니다. 이 기관 내부에는 공기 구조물이 채워져서 다중반사로 기관 내부를 관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갑상샘 협부가 아니라 기관 내부는 관찰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부채꼴정이 아니고요. 부채꼴형 저주파가 아니라 선형 고주파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인데요. 정상 갑상샘 실질은 균일하게 관찰된다가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균일하다는 표현과 함께 이 호모제니우스라는 표현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종단 스캔에서 오른옆 아래가 아니라 왼옆 아래, 그래서 왼쪽 옆 아래는 식도 구조물이 관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해서 5번이 틀린 보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양쪽 마루뼈 직경 바이파리에탈 다이어메타라고 해서 BPD라고 하거든요. 태령 계측 시에 기준 측정 범위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 출제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한글로만 표현해서는 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다가 영어 표현까지 함께 적어두었다면 조금 더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한글 표현이 조금 아쉬운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한글과 함께 영어 표현까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영어 표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가쪽, 바깥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아우터라고 표현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안쪽이라는 표현, 그래서 이너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쪽은 아우터, 안쪽은 이너라는 표현,
영어 표현까지 함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선택해 볼 수 있겠고요. 아우터 쪽에서 반대쪽 이너 쪽까지 측정하는 것이 이 BPD를 측정할 때 약속된 측정 방법이에요. 연관되는 영상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쪽이 이제 BPD를 측정하는 위치인데요. 보시면은 커서의 위치가 뼈의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반대편은 뼈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PD를 측정을 할 때는 바깥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너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약속된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갓쪽에서 안쪽으로 측정을 한다. 아우터에서 이너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영상과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조금 미세하게 측정을 하는 이유는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임신 몇 주 차인지 미세하게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BPD가 측정이 되어져 있고 이 값을 토대로 해서 임신 몇 주 차인지를 계산을 하게 돼요. 여기 있는 값이 약간 달라지게 되면 임신 몇 주 차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좀 명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산부인과 측정 방법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표시 부분에 해부학적 명칭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바로 풀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정답은 리가멘텀 베너섬, 정맥관 인대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리가멘텀 베너섬이고요. 임페리얼 베나카바, 하대 정맥이 있고 여기가 간 1번 구역이에요. 이쪽이 간 2번 구역, 간 3번 구역이고요. 리가멘텀 베너섬을 통해서 간을 1번 구역과 그리고 2번, 3번 구역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췌장 초음파 영상이 주어졌고요. 이 영상은 가로 스캔을 통해서 얻은 영상입니다. 1번 세로 스캔이 아니라 가로 스캔이고요. 검사 전에 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췌장 위쪽에 위장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쉐도잉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반드시 금식을 하고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3번 오른쪽 간엽은 관찰되지 않고요. 위치상으로 왼쪽 간엽, 좌측엽이 맞닿아 있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간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엎드린 자세에서 검사하는 복부장기는 췌장이 아니라 신장 초음파 검사할 때 엎드린 자세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지라 정맥을 음향창으로 해서 췌장을 검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답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젖샘 조직층, 만마리 레이어가 어느 층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 해부학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유방 초음파 영상이고요. 가장 바깥쪽에는 피부층이고 그 다음에는 피하 지방이에요. 다음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만마리 레이어, 젖샘 조직층이고요. 다음에는 근육층, 다음에는 늑골 구조물입니다. 정답은 C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여기에 질병이 없는지를 평가한다라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영상 해부학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신장 초음파 영상이고요. 신장 초음파를 길게 얻은 영상이고 단면 영상, 단축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 긴축 상이고요. B가 짧은 축 상입니다. 3번 A와 B 모두 고주파수가 아니라 복부 검사할 때는 저주파수를 사용해야 되죠. 틀린 내용이고 A, B에서 물콩팥증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5번 결석 검출을 위해서 컬러 도플러를 사용한다. 5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지금 보면 신장 내부에 밝게 보여지는 신장 결석으로 의심되는 구조물이 나타나고 있고요. 옆쪽 영상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해당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게 되면 신장 결석이 있는 곳에 컬러 도플러를 적용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컬러 도플러를 적용하게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신장 결석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콩팥증의 초음파 영상인데요. 이렇게 신장에서 수집된 소변이 이 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신장 내부에서 발생된 결석에 의해서 이 관이 막혀지게 되면 여기 있는 성분들이 고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물이 고여지는 콩팥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물콩팥증이라고 하고요. 내부에 고여지는 물 성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약간만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더욱더 많은 상태, 마지막 영상에는 더욱더 많은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물콩팥증을 의미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인 특징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전 모의고사 해설에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문제고요. 이렇게 심장 초음파 검사할 때 움직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M모드 검사법이죠. 정답 3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 패턴인데요. 보시면은 동그란 구조물 옆쪽에서 발생되는 어두운 인공물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공물은 엣지 섀도우라고 해서요. 가장자리 음영을 정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보자면 발생되는 기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쪽은 초음파 빔이 그대로 반사가 돼서 돌아오는 반면 이 굴곡진 부분에서는 음파가 굴절되는 굴절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음파가 굴절됨으로써 음파의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결과로 쉐이동이 나타나는 것이 이 가장자리 음영의 특징이에요. 연관되는 포인트를 정리해 보자면 굴절된다 또는 전파 속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면 모두 가장자리 음영과 연관되는 포인트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